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사업가입니다. 미용실 한 곳의 원장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는커녕 은수저도 아닌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죠. 심지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남동생이 13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 고아가 됐지만 그때도 전 마냥 슬픔에 빠져 있기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 아니었더라도 저보다 더 어린 동생이 이 상처를 잘 극복하게 하고 둘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살며 집 한 채는 마련해두고 가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돈이라도 벌며 동생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삼촌이 들이닥쳐 저희 짐을 싸서는 외할머니가 사는 시골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턴 외삼촌이 보살피겠다면서요. 그땐 정말 감사했죠. 독하게 마음은 먹었어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고작 저도 15살이었는데요. 사는 환경은 달라졌어도 보살피는 어른들이 있으니 힘들진 않겠구나 안심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삼촌과 숙모, 외사촌들의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대놓고 구박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말로 하기 치사한 것들이 더 많았어요.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희 남매만 상을 따로 차려줍니다. 자기들 밥상엔 삼겹살 구워 먹고 저희 밥상엔 김치에 굽지도 않은 김, 생간장 한 종지만 달랑 올라와 있는 일은 거의 매일이었어요. 자기들 옷은 세탁기에 돌리면서 우리 남매 빨래는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죠. 매일 손빨래 해야 했어요. 저희가 뭐 할 땐 보일러 온수도 꺼버려서 샤워도 빨래도 모두 찬물로 해야 했죠. 말해 뭐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요. 너무 어릴 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당했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숙모, 저희 방에 보일러 끄셨어요? 형석이가 감기에 걸려서. 빌어먹는 주제에 보일러는 무슨... 가스 요금이라도 내든가. 우리 엄마 아빠 집 한 돈 다 가져가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보험금은요? 그거면 우리 시집 장가갈 때까지 키워주고도 남을 텐데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보일러 켜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저 경찰서로 가요 지금? 아동학대로 신고할까요? 그러면 외숙모는 화를 못 이겨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보일러를 켜주셨죠. 매번 그렇게 싸우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지만 남동생을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은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까지만 여기서 버티자 이를 악물었던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전 남동생을 데리고 외삼촌 댁에서 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쪽지 한 장 써두고요. 가출한 뒤 바로 남동생과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한 방 하나를 겨우 구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외삼촌네서 나올 때 외숙모 폐물 몇 개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 집 판 돈, 엄마 아빠 보험금, 그거 다 계산해서 다 들고 나오고 싶었지만 봐줬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데리고 살아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들어오니까 먹고 떨어져라는 마음이 더 컸지만요. 저희 나온 후에 실종신고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대요. 속이 다 시원했겠죠. 아무튼 이후로 전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새벽엔 노가다 현장에 가서 청소하는 일을 했고 그 일이 끝나면 식당에 가서 점심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또 끝나면 또 편의점에 가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죠. 잠은 이동하는 버스에서 틈틈이, 밥은 편의점 폐기로 대충 때웠어요.
편의점 폐기가 그나마 많이 나온 날은 좋았지만 우유 하나만 나오는 날도 있었고 김치 하나만 나오는 날도 있어서 그런 날은 좀 아쉽긴 했지만요. 전 그렇게 지냈어도 동생한텐 편의점 폐기 한번 먹인 적 없어요. 고기도 자주 못 사주고 가끔은 라면만 끓여주기도 했던 게 좀 미안했을 뿐이죠. 게다가 노가다 현장은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험했어요. 너 내가 돈 벌게 해줄까? 아저씨가 어떻게요? 아, 인연 눈 뜨는 거 봐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떠요? 아, 인연 이거 아주 성깔 있네. 응? 아무튼 너 돈 안 벌고 싶냐고.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아저씨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애들 고기라도 사 먹이려면 잡소리 그만하고 시멘트 포대 하나라도 더 나르시지? 아유, 야, 내가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응? 지랄하고 자빠졌네. 평생 라면도 못 먹게 만들어줄까? 옆에 있던 톱을 들고 덤볐더니 도망가길래 그 옆에 있던 모래 푸던 삽으로 대가리를 한 대 쳐버렸죠. 더러운 얘기를 짓거린 입도 한 대 쳐맞곤 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이후로는 현장에 안 보이대요. 저 무서워서 도망갔나 봐요. 그게 소문이 퍼졌는지 그 이후로는 현장에서 절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 다들 조심스럽게 대해줬죠. 슬금슬금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무튼 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무는 편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아무래도 좀 힘이 빠졌나 봐요. 집에 들어가서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는 절 보고 동생이 그러더군요. 누나, 나 대학 안 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을 안 가다니. 누나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취직해서 돈 벌게. 얘 좀 봐라. 누가 너 때문에 고생한대?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지. 뭐가 너 때문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학원이나 가. 자, 여기 이거 가지고 저녁 꼭 사 먹어. 동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동생은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지만 동생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그런 생색 같은 건 내지 않았어요. 그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죠. 고생하기로 한 건 제가 선택한 제 몫이고 그 짐을 동생과 나눠질 순 없었습니다. 고생은 저 하나로 족하죠. 엄마 아빠도 그걸 바라셨을 거고요. 물론 저도 고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아하셨겠지만요. 하지만 뭐 인생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이 고생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언젠가 끝은 있다는 생각과 늘 더 좋아지는 동생의 성적표만 보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옆에 동생이 없었다면 어쩌면 전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그런 생각은 1도 한 적 없었던 걸로 하죠. 제 고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동생은 한 방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냐고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게요. 이러다 좀 있으면 장가도 간다고 할 텐데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여전히 전 밥을 굶어도 동생은 친구들한테 꿀리는 거 죽기보다 싫었어요.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라고 옷도 신발도 다 메이커로 사주고 용돈도 더 두둑하게 쥐어줬죠. 형서가, 넌 무슨 미팅 같은 거 안 해? 미팅을 왜 해? 왜? 이제 너 대학생인데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누나, 내가 지금 한가하게 연애나 하고 그럴 때야. 지금 안 그러면 언제 하게? 동생은 저 고생하는 거 다 안다면서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서 누나 이제 편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말만으로도 고마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 날 뻔. 결국 동생은 몇 번은 장학금까지 받으며 조기 졸업을 했고 졸업과 동시에 취직도 했습니다. 알아주는 대단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그땐
저 안 울었습니다. 왠지 제가 울면 뭔가가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눈물 나는 순간에도 볼을 깨물며 꾹꾹 참았다고요. 동생도 이제 취직을 했겠다. 전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진 동생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절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 꿈은 뭐였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게 바로 미용 기술이었어요. 제 머리에 실험한다고 태우고 잘 나가며 남들보다 두세 배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덕분에 같이 시작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빨리 어시스트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미용실 옮겨 다닐 때마다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보고 배웠어요. 덕분에 실력도 부쩍부쩍 늘었고 어시스트 3년 만에 동네에 작은 제 미용실을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 난 여기 생기고 나서부터 여기밖에 안 오잖아. 아, 그러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몇 년째 단골인데 서비스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래. 오늘은 좀 서비스 좀 해줘봐, 뭐. 아이, 트리트먼트인지, 그거 좀 해줄래? 아유, 어머님들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솜 씻는 데서 하시려면 그만한 값 지불하시는 게 당연하죠. 서비스는 실력 달리는 사람이 미안해서 주는 건지도 모르세요? 그런가? 얘기가 그렇게 되나? 하긴 야쿠르트 무제한 리필 서비스만 해도 좋지 말 그래. 아, 말 나온 김에 그거나 하나 꺼내 먹어야겠다. 솜씨 좋다고 소문나서 미용실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옆 동네에 하나 더, 그 옆 동네에 하나 더 이렇게 하나씩 미용실을 키워갔어요. 일을 하면서도 직장 다니는 동생 아침밥은 거르지 않게 챙겨 먹였고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동생이 먹을 저녁도 차려두고 다시 나와서 일을 했죠. 동생한테 티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동생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보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삐뚤어지고 착하게 성실하게 자라준 거, 직장도 열심히 다니는 거 다 너무 고마웠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동생이 그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누난. 뭐야, 누나. 너무 이기적인데. 누난 되고 난 왜 안 돼? 그건 네가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아, 꼭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너 같은 자식 낳아서 사는 거 보면 소원이 없겠다. 아유, 그랬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뭐? 진짜야? 아니, 뭐 오늘 만우절이야 뭐야? 아니면 몰래카메라야? 아니, 어디 저기 형광등 아래 카메라 있어? 아이, 뻥 아니라니까. 누난 언제가 좋아? 언제가 좋긴 당장 데려와. 지금도 괜찮아. 뭐 할까? 그 여자 뭐 좋아해? 저 보통 이럴 땐 다들 뭘 하나? 갈비찜 뭐 그런 거 하면 되나? 뭐 하지? 저 잠깐. 아니야, 누나. 특별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먹던 대로 먹으면 돼. 그렇게 까다로운 여자 아니야. 형수가 어떡해. 누나 벌써 설렌다. 나 벌써 결혼식장에 앉아있는 것 같아. 나 너무 떨려. 지금까지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을 것 같은 놈이 결혼을 한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첫 만남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생의 여자친구와 첫 대면을 하던 날. 우리 누나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고마워요. 고맙긴요. 그러실 것까진 없는데.
분명 다소곳하고 얌전해 보이는데 뭔가 느낌이 좀 쎄했어요.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지고 구린 냄새가 풀풀 나는 느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신혼노릇 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험한 일 하면서 워낙 다양한 인간 말종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는 편인데요. 이 여자는 첫 인상부터 영 아니었다고요. 곁에 두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 인스턴트 취급 안 하는 거 누님한테 말씀은 드렸지? 얘기 안 해도 누난 원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얘기했다고 하면 되지. 뭔 TMA가 그렇게 많아. 미안. 보면 볼수록 안 좋은 느낌만 계속 강해졌어요. 지금이야 얌전하지만 남동생이 기도 못 펴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그렇지만 혹시 제가 아들 장가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너무 까탈스러운 기준을 장착한 건 아닐까?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혼자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동생이 처음 데려온 여잔데, 지가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여잔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추측 하나만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고민 끝에 전 동생에게 슬쩍 돌려 말했습니다. 형서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연애는 많이 해볼수록 좋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말해. 누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니야, 그럴 리가. 네가 여자라곤 나밖에 모르는데 당장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만나보는 건 어때? 누나는 혜영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뭐가 중요해. 네가 사랑하는 여잔데. 그게 아니고 너 아직 젊고 기회도 많은데 아까워서 그러지. 아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누나. 혜영이 나한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빨리 내 인생 찾아가야 누나도 누나 인생 찾아가지.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게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인 건데 그렇게 얘기하다뇨.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기에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켜보나 마나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하겠다는 일이라면 뭐든 다 응원했고 뒷바라지했지만 이번엔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촉이 작동했어요. 작정하고 동생을 불러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형서가 누나가 이 결혼 못하게 하면 넌 어떡할래? 뭐야. 누나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나 지금 진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잔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게. 혜영일 봐도 내가 누나보다 더 봤어. 알아도 내가 더 잘한다고. 몇 번 잠깐 보고 뭘 한다고 그래. 동생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대들었어요. 저 역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지만 극구 말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너 한다는 거 못하게 한 적 있냐고. 누나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누나만 그래? 난 언제 누나한테 싫은 소리 했어? 솔직히 누나가 항상 너만 잘 되면 이러는 거 숨 막혔어. 나 숨 좀 쉬겠다는데 왜 이제 와서 발목을 잡아? 내가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죽겠다고. 한창 동생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딱 봐도 그 여자인 게 뻔했죠.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뭐야 너 그게? 지금 그게 뭐냐니까. 누나는 그 여자 안 된다고 하고 난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 이제 연 끊고 살자. 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알 필요 없어.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비켜. 비키라고. 형서가 누나가 잘못했어. 가지 마.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마. 동생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나 톡도 다 씹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연락처라도 받아둘 걸 후회했지만 때는 늦었죠. 그래도 지금은 화가 많이 나서 저러는 거겠지. 똑똑한 놈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할 테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돼가도록 동생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는 전화번호도 바꿨더군요. 답답했습니다. 섣부른 제 말과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아서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동생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고 다니던 직장에도 찾아가 봤지만 사직서까지 냈다고 하더군요. 막막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동생이라면 내 동생이니까 언젠가 틀림없이 다시 연락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좀 길게 해외 출장 갔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전화도 잘 안 터지는 곳에 간 거라고요. 시시때때로 동생이 생각났고 걱정됐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에 매진했어요. 그 사이 미용실은 한두 개씩 늘어났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쯤부턴 틈틈이 동생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연락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회도 됐어요. 제가 결혼만 반대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장에서 멋지고 늠름한 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그때 바로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어쩌면 아이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뻐했을 텐데 모든 게 다 아쉽고 미안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녀는 왠지 미웠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사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길로 하던 일을 놓고 찾아갔죠. 문이 열리고 꿈에서도 보고 싶던 동생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듣고 싶은 말도 많았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데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과 달리 동생은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았어요. 형석아, 너 왜 그래? 누나야, 누나잖아. 문 좀 열어봐. 가, 누나. 나 누나랑 할 말 없어. 누나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하니까 이러지 마. 다신 찾아오지 마. 나 진짜 누나 안 볼 거니까. 밤새 거기서 그러고 서 있으라 그래. 넌 빨리 오고. 순간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동생한테 뭔가 더 불리할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제 미안한 마음과 뒤늦게라도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문 앞에 조용히 축의금 봉투를 놓고 왔습니다. 동생이 결혼할 때 주려고 꾸준히 모았던 적금 통장과 보험 증서도 함께요. 이제 정말 동생을 볼 수 없을 거란 예감이 너무 강하게 들었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며 누나가 용서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도 같이 남기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이상한 상상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즘 무슨 계곡살인가? 그런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왜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남편 월급 지가 다 헤쳐먹고 물 무서워하는 남편한테 물에 뛰어들라고 해서 결국 남편을 죽였던 그 사건이요. 왠지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그녀의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게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고 혹시라도 동생한테 안 좋은 기운으로 작용할까 싶어 냅다 떨쳐버렸어요. 설마요. 세상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조차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마음 반,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 반, 내내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 이후로도 몇 번 동생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동생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올케가, 그것도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만 얘기했죠.
그때마다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화면으로 담배 연기를 풀풀 뿜어댔죠. 왜 또 왔어요? 낯짝이 두꺼우셔서 그런가 참 뻔뻔하시네. 형석이는 어딨어요? 돈이나 벌러 갔겠지. 가긴 어딜 갔겠어요. 전기요금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늘 문전박대를 당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문이라도 따고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동생이 더 싫어할 것 같았어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 나야 속상한 마음, 분한 마음, 오만 가지 생각에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지만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된다며 제 마음을 다독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동생만 의지하며 살았기에 보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정말 쉽진 않았지만 언젠가 동생이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전 더 일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무렵 프랜차이즈를 전국으로 늘리는 문제 때문에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한 곳의 원장이 직원들 월급을 다 떼먹고 도망간 일이 있어서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전 처음에 그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그냥 잘못 걸었다고 하고 끊어버릴까 싶을 정도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금남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이영석 씨가 동생이죠? 오셔서 시신을 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동생의 시신이라뇨. 저한테 전화하신 게 확실하냐고, 혹시 다른 일로 착각하신 건 아니냐고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야속하게도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진 않더군요. 전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이미 며칠이 지났기에 서둘러 장례식장을 꾸렸더라고요. 누구라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옳기라는 년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시신 발견 후에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렸고 자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부검 결과 몸에서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됐어요. 경찰의 말인즉슨 동생이 시신 상태로 발견됐지만 딱 보기에도 몇 날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검출된 니코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치사량이었다고요. 당장 그년을 찾아 모가지를 비틀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일단은 동생의 장례를 잘 수습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기 싫었습니다. 끝내 얼굴 한번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이라뇨. 횡한 장례식장만큼이나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이 쓸쓸하고 횡해 보였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제가 다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얼굴이었다고요. 불쌍한 내 동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생의 장례를 마친 후 정신이 조금 차려지고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실력 있는 사립탐정을 찾았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동생의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뭐든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동생이 발견됐다는 원룸을 찾아갔죠. 지금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정말 사람 몸 하나 딱 누울 만큼밖에 안 되는 크기의 원룸이었어요. 눈물이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잘 살겠거니 나 편한 대로 생각했던 내가 미워서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쓰레기통에 가득한 컵라면 용기, 각종 일회용품들, 밥이란 걸 해먹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도 두툼한 솜잎을 한 장 없었습니다.
어른 몸 하나 다 가리지도 못할 정도로 작고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어요. 추웠겠구나, 배고팠겠구나, 외로웠겠구나, 무서웠겠구나. 동생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어도 매일 찾아갔더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후회와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게 집으로 돌아와 동생을 잃은 슬픔과 나 때문이라는 자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끙끙 앓아 누운 지 2주 되던 날, 집으로 소포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없었죠. 열어보니 거기엔 동생이 쓴 편지와 함께 두꺼운 다이어리 하나가 동봉돼 있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언젠가 누나가 이걸 보게 된다면 힘들어도 끝까지 읽어줘. 부탁할게. 동생의 편지는 그게 전부였어요. 옆에 놓아두었던 다이어리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길했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볼까 보지 말까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동생, 미안한 동생이 분명 부탁한다고, 힘들어도 끝까지 읽어달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처 한 장도 채 읽지 못하고 전 다이어리를 덮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있자니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남동생의 다이어리엔 올케라는 인간이 동생에게 했던 악행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아주 상세하게요. 6월 4일, 힘들어서 야근을 하지 못하고 퇴근했더니 저녁을 주지 않았다. 6월 9일, 유일하게 교통비로 쓰는 카드를 막아버렸다. 출근은 해야 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회사까지 걸어갔다. 6월 15일, 집에 오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안에선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다른 남자와 히히덕대는 소리도 같이 들렸다. 밤새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며 문 앞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다. 7월 2일, 회사에서 휴가 보너스 나온 거 왜 꿀꺽하냐며 당장 내놓으라고 지랄을 한다. 지난달에 카드 대출 받은 거 막느라 다 썼다고 했더니 내 돈을 왜 네가 맘대로 쓰냐며 내 머리 끄댕이를 잡고 날 내동댕이 쳤다. 귀 뒤에서 피가 나왔지만 숨소리도 내지 말래서 닦을 수도 없었다. 10월 4일, 배가 너무 고파서 삼각김밥 하나만 딱 먹으면 살 것 같았는데 주머니에 잔돈이 없었다. 200원이 모자라서 삼각김밥을 먹지 못했다. 8월 30일, 내가 자기 몰래 비상금을 만들었다면 날 두들겨 팼다. 몸에 담배빵이 하나씩 늘어간다. 9월 3일, 누나가 왔다 갔다며 또 지랄을 한다. 네 누나년 이 집에 또 오게 했다간 죽여버릴 줄 알라고 했다. 10월 2일,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날 쫓아냈다. 일단 친구한테 부탁해 작은 고시원빵 하나를 얻었다. 11월 9일, 나 몰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정산받아갔다.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망했다. 11월 12일, 자기 애인이랑 매일같이 여기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한다. 기운이 없어 노가다를 해서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버겁다. 여러분 혹시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제 몸속의 모든 수분이 다 눈물로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았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아파왔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동생은 대체 어떤 생지옥에 살았던 걸까요? 제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동생을 찾아가서 그나마 잠깐이라도 마주했던 그때, 제가 동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라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그년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다이어리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증거물인 다이어리를 확인한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다이어리엔 그 죽일 년이 동생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한 건 물론 동생이 먹는 음식에 소량의 니코틴을 넣었다는 증거도 있었거든요. 살인미수 용의자로 당장 그 나쁜 년을 체포했어야 마땅한데 이 년은 어디로 잘도 숨어 다니더군요.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된 폭력과 살인미수, 아니 살인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잔인하다는 판단으로 망할 신상도 공개됐죠. 그 년이 어떤 년이든 전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요. 미꾸라지 같은 년, 미꾸라지처럼 뜨거운 물에 빠뜨려 죽일 년, 믹서기에 넣고 갈아도 시원치 않을 년.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평생 동생 하나만을 위해 살았고 그런 동생을 어이없이 잃어 도끼에 살기까지 품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제가 모르는 진실을 알기 위해 사람도 풀어놨고요. 경찰과 사립탐정의 활약으로 그녀는 제 남동생을 같이 괴롭히고 폭행한 상간남과 함께 어느 지방의 허름한 PC방에서 체포당했습니다. 밤새 담배 피우고 게임하다가 라면 먹고 그대로 처져서 팅팅 부은 쌍판떼기로 말이죠. 그지그지 상그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면상을 후려 갈기고 퇴퇴 침을 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도 무슨 인간이라고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며 경찰들은 오히려 절 막아서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네, 가해자도 사람이죠. 인권 존중해야죠 하면서 곱게 말 들을 줄 알았습니까? 제가 쌓인 한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만 때를 기다렸죠. 그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년을 전국적으로 개망신 줄 수 있는 날이 코앞에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년이 꼴도 보기 싫은 상간남과 함께 폴리스라인 앞에 선 날. 그 자리에 있는 기자들이며 경찰들이며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다 그 죽일 년놈들에게 향하고 있었죠. 어디서 지가 감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이제 와서 쪽팔리기라도 한 걸까요? 착하디 착한 내 동생한테 몹쓸 짓 하던 그 낯짝 사람들이 보면 큰일이라도 나나보죠? 내 동생 죽여놓고 멀쩡하게 저러고 있는 것들을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처럼 우아하게 서서 기회만 노리다가 기회를 포착한 바로 그 순간 벌처럼 달려가서 그년의 얼굴을 냅다 니킥을 갈겼습니다. 모자를 벗겨 내동댕이 치고 그년의 머리끄댕이를 쥐어잡아 그 면상을 카메라 앞에 들이댔죠. 보시오 사람들, 이게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면상이요 하면서요. 그리고 쥐었던 머리끄댕이를 휘두르다가 내던졌습니다. 제 두 주먹에 그년의 머리카락이 가득하더군요. 인연이 죽을라고 한장했나. 터진 입이라고 어디서 지랄이야. 확 그냥.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경찰은 왜 거기서 절 말리나요? 죄를 저지른 건 제가 아니라 전현인데 말이에요. 정말 진짜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경찰이 제가 다시 달려들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었지만 어디서 그런 초능력이 나왔는지 전 경찰을 뿌리치고 다시 그년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아구창을 한 대 갈겨줬죠. 아니, 아마 한 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잠깐 제정신을 잃은 것 같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었으니 몇 대나 쳤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년의 입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더군요. 입에 피가 고였는지 침을 퇴하고 뱉는데 제가 저도 모르는 힘이 있었나 봐요. 그녀의 입에서 옥수수가 몇 개 털려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좀 참지. 앞에 카메라도 많은데 참 없어 뵈던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그러면 저 서운해요. 전 그걸로도 성에 안 차서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리고도 며칠 동안 얼마나 분해서 씩씩대는데요. 아무튼 그 여자의 폭력과 살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가 지금 살인죄로 재판받고 있지 무슨 청문회 한답니까? 뭐 뻑하면 기억이 나질 않는데 뻑하면 못 알아듣겠대. 절대로 지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봤자 증거는 명확하고 지가 빠져나갈 구멍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길고 긴 재판 과정 끝에 드디어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피고인은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공범과 모의하여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갈취하였다.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마저 무시했으며 무엇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먹게 하여 살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나 폭력과 살인의 증거는 명백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년뿐만 아니라 함께 가담했던 상간남까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제 마음 같아선 사형, 아니 중세시대처럼 광장 한복판에 매달아 두고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해도 모자란 심정이었지만 무기징역이면 적어도 제가 죽을 때까진 길 가다가 우연이라도 그 면상을 마주칠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모범수나 뭐 그런 걸로 빨리 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잖아. 왜 사면 같은 거. 제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 미용실 손님들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까지 해주셨지만 그 년놈들 하는 꼬라지 봐선 절대 그럴 일은 없을걸요. 뭐 설사 100만 분의 1 확률로 나오게 된다 쳐요. 그럼 전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남은 인생 다 걸고 그년한테 끝까지 복수할 겁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과 동생을 그렇게 만든 그년에 대한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걸 동생도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전 다시 예전에 독하고 기운 세고 기센 여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미용실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을지 요즘은 그 고민도 한창이고요. 제가 그 살인마 연놈들 포토라인에서 본의 아니게 얼굴이 공개되는 바람에 뭔가 이미지를 그래서 저희 프랜차이즈 직원들 중 뜻을 같이 하는 몇 명과 함께 교도소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남자들이야 다 삭발이지만 그래도 여자들은 머리빨 중요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수감자들 머리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온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제가 맡게 된 교도소에 그년이 있네요. 꼭 제가 노린 것처럼요. 저에게 몇 번 머리를 하며 저와 좀 친해진 여자 수감자들 중 몇 명은 제가 그년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누나란 사실을 알곤 신나서 그년의 교도소 생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 여기는요 죄명이 곧 계급이걸랑요? 어머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 죽이고 들어온 것들은 여기서도 대장이에요. 뭐 절도 이런 애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기어다녀야 되걸랑요. 그럼 그년도 큰 소리 떵떵 치고 있겠네. 막 상납 그런 거 받으면서. 에이 무슨 그런 선한 말씀을. 그년은 예외예요. 어찌나 싸가지가 없는지. 우리가 몇 명 모의해가지고 그년 싹을 싹 죽여놨잖아요. 어떡해요? 그년은 여기 머리하러도 못 오잖아요. 왔다간 그냥 내가 모가지를 확 그냥 비틀어 버리려고요. 쌍판떼기라도 보면 또 한번 싸대기를 날려주려고 했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감자 동생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 번은 그년을 고이 모셔왔대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뻔뻔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난 머리빨이 생명이라서 지저분해 죽겠어. 좀 깔끔하게 해봐요 어디. 구린 입에서 어찌나 지랄 같은 얘기가 나오던지 일단은 입 꾹 다물고 그년이 원하는 대로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어 줬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밀어들었죠.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일말의 반성이라곤 있을 리가 없는 그년이 저한테 쌍욕을 하며 지랄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손끝 하나 더럽히지 않고 그년을 응징했어요. 수감자 동생들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알아서 다 해주니 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죠. 나중엔 그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나 아직 30이야. 내 인생 불쌍하지도 않아. 지금이라도 좀 선처 그런 거 해주면 안 될까?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부탁 좀 하자. 지가 양심이 있으면 대체 어떻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따위를 말이라고 짓거릴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교도관이 문을 슬쩍 닫아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 모두 알지만 워낙 유명한 사건인데다 제가 그동안 봉사활동 다니며 몇 푼 좀 찔러줬거든요. 그런데 교도관도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년 하는 꼴이 가짜나서 한 번쯤은 저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대요. 고맙게도 말이죠. 기회가 주어지면 잡아야죠. 다시 한번 동생의 억울함을 담아 면상을 후려 갈겼습니다. 몇 번인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년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도망가길래 고개 숙인 그년의 대가리를 구두발로 뻥 차고 그년의 허벅지를 하이힐로 슬슬 비벼줬습니다. 구멍 뚫리지 않을 정도로만요. 요즘 저 사업도 커지고 일이 많아져서 엄청 바쁘지만 당분간은 봉사활동 계속할 것 같아요. 수감자들이 제가 머리해주는 머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그녀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도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해도 그녀에 대한 분노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할래요. 동생은 분명 제가 그 가슴 찢어지는 다이어리를 본 후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끝까지 읽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건 자기가 어떻게 당했는지 누나가 꼭 좀 알아달라는 말이었어요. 꼭 복수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 삭히고 참겠어요. 저 복수에 지치지 않도록, 행여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저 응원해주세요. 살살 할게요. 살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살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